이 자산 인플레에 대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린스펀 씨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걸 뭐라 하죠? 강세장. 호황. 호황. 자산 인플레를 호황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인플레가 아니고.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자산 시장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산 인플레라고 불러야 되는 네, 게 자산 맞는데. 인플레라고 그 폴 볼커 시대는 봤었는데 그린스펀 때부터 언론에서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호황이래요. 좋은 거네. 좋은 네, 거. 좋은 거죠. 좋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오르면 좋은 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자주 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마음에 안 전 자주 드십니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아, 책을 좋아하는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책 좋아합니까? 무협지 좋아하는 김상훈 기자. 점심 오늘 같이 먹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협지래. 무협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무협지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영웅문. 아 영웅문 이후로는 언제적 무협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웅문 이후로 읽어본 적이 없네. 자, 오늘은 그동안 남궁민 작가님 네, 한 주시라고 하셨고 네. 오늘은 남궁민 작가님 대신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을 특별 스페셜 게스트로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책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꺼워. 시뻘게 가지고 요 책은 새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 요거는 진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서 판매를 판매를 저지하신다고요? 판매 저지 전략으로. 왜냐면 우리 뭐 협찬 받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안 사셔도 된다. 그래도 신간인데. 뭐 정 억울하면 연락이 오겠지. 아 그렇죠. 오겠지. 네, 하여튼 최상욱 작가님이랑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책을 골라오셨더라고요. 아, 제가 예.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는 건 알았습니다만. 저는 올해 책을 좀 다시 많이 읽고 있는데 그리고 트레바리 독서 모임도 다시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과거보다 좀 여러 방면의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가 주식하다가 대창이 한번 망한 이후로 네. 주식을 배우고자 여의도에 와서 예. 개별 기업과 산업에 대한 분석은 아주 잘 배웠으나 네.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애널리스트였던 관계로 거시경제라든가 요즘의 그 매크로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잘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좀 어깨너머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매크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예. 뭐 최근에 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책을 조금 읽고 나서 로드 오브 이지머니. The Lord of Easy Money. 와. 쉬운 돈의 제왕. 쉬운 돈의 제왕. 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무 읽기 싫은 책이었어요. 너무 두꺼워요. 옆을 봐줘. 너무 두꺼워. 두께. 이거요? 두껍네. 두께도 두껍고 이거 제가 다 접어놔가지고 이게 두께도 두꺼운데 연준이 돈 찍어내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이라 그러니까 네. 그냥 또 연준이 돈 찍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이거는 그동안 제가 읽었던 거의 모든 책의 약간 안티테제 완전 새로운 얘기예요? 네 거의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읽었더니 거꾸로 이제 책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예. 이거는 세종출판에서 나온 책이고 올해 5월에 출간이 된 완전 새 책이네요. 책이고요. 완전 새 책. 오건영님이 추천했습니다. 그래도 요걸 보시면 저거 굳이 사서 보실 필요 없다. 그래. 네. 이거는 진짜 안 사셔도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제가 요것도 갖고 왔는데 소위 행동하는 용기라고 지난번에 하는 이거 그 홍진채 대표님이 그래요? 읽고 요것도 안 사셔도 됩니다 하면서 네. 하셨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위 여의도 어.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버냉키 베이스의 연준을 바라보는 프레임만 가득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여기는 버냉키의 안티테제. 버냉키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연준에서 계속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를 매우 비판하는 쪽에서 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버냉키가 비판받을 포인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봉합을 했고
예. 그리고 2008년, 2010년, 2012년에 QE 1, 2, 3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르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내려가고 약간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디플레이션이라 싸우기 때문에 돈을 막 풀어야 되고 QE로는 안 되고 MMT라고 돈을 거의 공장으로 막 찍어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을 정도로 예. 이 버냉키의 행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찬사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네. 버냉키에 대한 비판의 수위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미리 예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 하이라이트 시켜주고 있는데 예. 그 대표 주자가 이 책의 주인공인 그 토마스 호니그라고 하는 캔사스 시티 여는 총재하고요. 한 명 더 있는데 누굴까요? 모르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왜 감동받았냐면 여기 제롬 파월이 나와요. 파월. 네네네. 파월도 파월이 반대한 사람입니까? 파월이 2012년과 13년에 엄청난 반대를 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왜 반대했는지 그다음 파월의 그 이력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 파월은 경제 전망도 잘 못하고 그렇죠. 바보형. 그런 이미지인데 바보형은 좀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너무 심하다.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굳이 말하자면은 제이 파월을 변호사로 보잖아요. 네. 변호사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가 아니다. 경제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버냉키랑 옐런은 경제학 박사이고 그 안에서도 소위 석학이고 가장 유명한 학교를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쭈쭈 해주는 게 있는데 예.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 변호사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파월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파월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경력과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게 여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가 왜 초창기 때 그 버냉키가 하려고 했었던 QE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반대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그다음에 중간에 자기가 반대하던 걸 왜 저번 꺾었는지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거의 무조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반대하는 합니다. 연준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연준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지만 반대하면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막상. 네, 그게 그 누구나 투표 반대는 할 수 있는데 너 진짜 반대? 이러면서 선배 공감하지 않으세요? 짜증나. 예전에 제가 무슨 책에서 읽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폴 볼커가 어마무시한 금리 올린 사람이잖아요. 네네네네. 폴 볼커가 기자회견에 나와서 네. 막 짜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한 놈만 더 반대했어도 나 진짜 관두려고 그랬어. 그렇게 짜증이 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연준 위원들이 그 소위 7명의 상임위원이 있고 연준 이사가 있고 나머지 4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 연은에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 시스템으로 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예. 근데 암묵적으로 만장일치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네. 내부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위해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설득하고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표결만 하는 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찬성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쫙 끝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난 그런데 짜장면? 그럼 나도 짜장면, 나 네네 짜장면. 그 이렇게 된 밑에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번 짜장면 먹어 하면서 막 다 설득해 놓은 다음에 짜장면 이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책의 주인공인 토마스 호니그 같은 경우에는 연준 역사상 연속 반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 야, 반골이네, 반골. 네, 그리고 버냉키가 찬양을 받을 때 그를 어마어마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마스 호니그의 영향을 받아서 토마스 호니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곧바로 뭐 리처드 피셔라든가 제이 파월까지도 버냉키에 반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막 나오니까 예. 진짜 요즘에도 오히려 더 읽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읽어요. 왜냐하면 반대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물가 상승이 생긴다. 네. 이런 게 그 반대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이 없었고 디플레이션만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논리가 철저히 무시당했는데 이제 그 2022년부터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때 했던 반대 논리들이 지금 상당히 부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네. 하나씩 네. 배워봐야죠. 뭐 배우기 전에 커피 한 잔 안 드십니까? 예, 최 대표님 예. 커피. 맞아, 자, 커피 미니빈스 로스터리. 커피는 미니빈스 로스터리. 미니빈스. 맛있죠? 커피 맛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북언더스탠딩 계속 보시려면 이거 한번 하나씩 사셔야 됩니다. 머스트로.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 진행을 할까 싶다가 음. 일단은 말씀하셨던 폴 볼커. 예. 폴 볼커 시대부터 조금 얘기를 하는 좋습니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는 79년부터 87년까지 8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예. 8년간의 연준 의장이었고요. 통상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하면 8년이고 폴 볼커도 8년을 했습니다. 예. 근데 1979년부터 87년까지는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대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 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의 그 인플레이션은 뭐에서 나타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가,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부터 지금 우리가 매우 길들여져 있는 연준 프레임, 버냉키 프레임인데요. 어. 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네. 그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물가, 예. 그러니까 석유 가격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 이 두 개가 양쪽으로 다 생긴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네, 집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양쪽으로 다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서 대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고요. 네. 그 폴 볼커 시절 이전에, 그러니까 폴 볼커 시대를 포함해서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와 자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대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볼커 취임 2달 만에 금리가 당시 연준 10%였는데 14%로 400bp를 한 번에 올렸다가 예. 80년에 선거가 있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죽는 소리가 나고 네. 그다음에 짧은 침체가 오게 되거든요. 네. 짧은 침체가 왔더니 다시 금리를 조금 낮추게 돼요. 다시 원복해서 10%로 낮추게 됐었는데 네. 이후 곧바로 금리가 잠깐 높았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또 그 어마어마한 14% 넘는 물가 상승이랑 자산 가격 급등이 있다 보니까 이 금리를 결국 최종적으로 20%까지 올리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폴 볼커가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크리스토퍼 레너드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랑 그다음에 블룸버그 그 기자 출신인데 기자 출신이 쓴 거예요? 네, 기자가 쓴 거예요. 아, 기자가 쓴 거 중에 괜찮은 책이 근데 번역도 없는데. 여기 김승진 님이라고 예. 요즘에 그 이런 경제서 번역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그 읽으면서 정말 위화감이 1도 안 되는 그 번역 실력에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보통 이런 번역은 경제학적인 괜찮다. 어. 경제적인 책에서는 어떤 용어나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예. 진짜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완전히 한국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예. 그래서 이 기자가 쓸 때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물가와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볼커 시대는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해요. 사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자산. 자산 물가. 네, 자산 물가라고는 자산 물가라고 안 해요. 자산 가격. 맞아요. 어. 맞아요. 그 근데 두 개를 다 봤다? 그 얘기부터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그 물가라는 게 사촌 시간, 그러니까 트윈이었는데 쌍둥이인데 지금 왜 물가만 보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를 물가 쪽만 보고 있냐? 이게 소위 버냉키 프레임이에요. 폴 볼커 시대 연준까지는 자산 시장의 급등 역시 부작용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은행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 은행이 망하냐면 은행은 담보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담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가 네. 결국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급격한 위축이 있게 되면은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상당한 경제 문제로 비화될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그 무리한 버블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관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연준 입장에서 네네. 그게 은행을 관리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것도 네. 관리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라고 하는 자산 시장의 하락이 왔을 때요. 예. 항상 은행이 망해요. 그렇죠. 그냥 쭉 보시면은. 그래서 8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종결되고 나서도 미국의 83년까지 저축은행 부도로 인한 침체가 거의 3년간 이뤄질 정도로 미국의 그 은행들이 엄청나게 망했고요. 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한 것들도 다 투자은행류였고요. 네. 우리나라도 08년에 부동산 시장 붕괴하면서 망한 게 저축은행들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2년 지금 SVB 사태 이것도 은행이고요. 이게 그 부동산 그 성격은 조금 다를지언정,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되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은행은 무조건 망해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자산 가격까지 관리. 왜냐면 약간 어색한데요. 지금의 네네. 기준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의 기준이어서 그렇죠. 어. 지금은 바뀌게 돼요. 그게 그린스펀
거치면서 예. 그리고 버냉키로 가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어. 일단 폴 볼커 때는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맞다. 네, 그리고 책의 주인공은 톰 호니그잖아요. 예. 캔사스시티 연은인데 캔사스시티 은행장으로 일할 때 그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은행 관련해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저축은행 부도 사태를 본인이 처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업을 이제 30몇 년 한 사람인데 은행이 좀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거가 될 수도 있구나. 예,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그 버블이 심해졌을 때 자산 버블이 심해졌을 때 그 자산 가격이 조정받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기업체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폴 볼커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된 상태로 예. 이제 그때 또 업적 때문에 캔사스시티 연은까지 갔다가 음. 이제 그 연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그럼 왜 나왔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70년대의 대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또 그 전에 있었던 연준의 매우 완화적인 저금리 정책, 이 완화적인 저금리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70년대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80년대 그 침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80년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90년대 말에 또 엄청난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무너진 게 또 닷컴 버블이었고요. 네. 그리고 2001년에 그 9.11 사태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완화적인. 완화적인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금리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지역에 2003, 4년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부실화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낮은 금리를 오랜 기간 갖고 가게 되면은 분명히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급등한 자산 가격은 결국은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그 종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폴 볼커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 책에서 그 토마스 호니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장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연준의 정책은 무조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연준 위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정책을 냈을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평판이라든가 언론의 여러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1, 2년이 아니라 더 긴 시기를 걸쳐서 정책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연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는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폴 볼커 시대 이후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폴 볼커 이전에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네. 물가를 신경 쓰는데 단순히 이제 소비자 물가만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요것도 같이 본다. 그것도 처음에 그 더 역사로 내려가면은 예. 미국의 연준이 없었던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나오고 1913년에 연준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1913년에 만들어진 연준은 처음에 그 모건 체이스 은행의 되게 유명한 은행가가 연준 행장을 맡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예. 네. 나중에 연준위원장 임명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독립성 막 이런 처리되는 과정으로 쭉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처럼 명확히 있지 않았고요. 네. 현재 연준이 2% 물가 타겟을 하잖아요. 네. 이것을 만든 거는 버냉키예요. 그러니까 2% 물가 타겟팅. 이 컨셉을 연준에 도입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는 버냉키 시절부터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더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는 네, 상황에 그때. 맞게 어. 그냥 뭐 거시 경제가 잘 돌아가게 그러니까 연준은 그냥 지역 은행들이 망했을 때 최종 대부자로서 뭔가 약간 보험적인 성격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지 물가와 성장률을 나중에 뭐 촉진하고 이런 생각이 좀 본격적으로 들었던 거는 70년대부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70년대 그 폴 볼커 바로 이전에 아서 번즈라는 지금 파월이 볼커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작년 7월 의회 네. 청문회 때 근데 자기는 볼커를 존경하고 나중에 막 그렇게 기억받고 싶다는 식의 발언했는데 여기 금융기관 월가를 포함해서 여의도에서는 월가와 여의도 일단 동격이라 치고 네. 월가와 여의도에서는 얘는 볼커가 될 수 없다. 아서번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패한 연준 의장 아서번즈를 꺼내거든요. 예. 70년대 아서번즈 연준 의장은 당시에 물가 상승이 이게 아주 구조적이라고 봤고요. 네. 통화 정책으로는 물가 상승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뭐 노동 제도를 바꿔야 된다거나 고용 제도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막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볼커가 와가지고 그건 헛소리고 금리 올리면 된다. 예, 그냥 금리 올리면 된다 어. 해가지고 빵 올려버리니까 지금 아서번지가 굉장히 소위 그냥, 실패가 됐네. 실패한 연준 의장이 된 거죠. 근데 어. 70년대는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그게 무조건 구조적인 거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거다.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요.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환경이 변하고 네네. 뭐 국제적인 환경이 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거지. 금리로만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아, 그렇죠. 그러나 볼커는 보여줬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제약적 금리가 네. 도달되면은 물가가 그냥 단박에 잡히는 거. 다만 볼커가 보여준 건 또 뭘 보여주냐면은 그러니까 후대 연준 의장들이 볼커를 경계하게 된 계기가 자산 가격의 너무 급격한 하락은 반드시 은행을 망하게 하고 네. 은행을 망하게 한다는 거를 요즘 다 시스템 위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버냉키조차도 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은 A은행에 갔다가 이 행동한 용계도 나오는데요. 예. 사람들은 A은행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면 뭐 채사호 컴퍼니가 네. 여기 이제 버냉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버냉키 은행이 망했어요. 네. 그럼 제가 갑자기 뭐 파월 은행을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수많은 공급자 중에 하나고 시스템의 일부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개별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 무형 자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실제 기업들이라든가 그 고객들이 있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지. 당시에 8,000개 은행이 망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8,000개 은행이 23,000개 중에 8,000개가 망한 게 뭔 의미야라고 하지만 8,000개 은행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여튼 버냉키조차도 은행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논의할 거는 일단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은행은 필연적으로 망하더라. 그 맞는 말인데 예. 왜 지금은 자산 가격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자산 네. 가격은 네. 금리를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네네네. 자산 가격이 오를 건데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지금의 컨셉은 그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그 책에서 이제 그 자연스러운 전환을 연준 의장을 다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갖고 가는데요. 87년 볼커가 퇴임을 한 이후에 88년부터 맡은 의장이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에요. 네. 그린스펀이 80년대 말부터 이제 맡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린스펀이 몇 년간 연준 의장을 했냐면은 2006년에 퇴임을 했으니까 16년에 걸쳐서 야. 올해 엄청나게 대통령 한 3번 바꿨을 걸요. 엄청 네. 해먹었네. 두세 번 바꿨을 그냥 거야.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버냉키 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버냉키 딸이 그 대학교를 갔는데 그 2006년에 바뀌거든요. 버냉키로. 예. 근데 버냉키로 바뀌는데 그 딸 앨리스가 이제 너네 아빠 뭐 하셔 하니까 우리 아빠 연준 의장이야. 그린스펀이야? 자기 이름에 버냉키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냥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라고 네, 해요. 그냥 무조건 그린스펀. 네, 이렇게 다른 이제 걸 저 상상할 수 옛날에 없었던 아주 거죠. 어렸을 때 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고유명사인데 보통 명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엄청 오래 해요. 근데 예. 83, 4년까지 은행 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낮은 금리 레벨로 미국 경제를 살리게 되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90년대까지는 거의 침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1991년에 잠깐 짧은 침체가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 99년까지 닷컴 버블이 있을 때까지 90년대 진짜 전성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린스펀이 한 98년, 90년대 말 정도가 되니까 이제 거의 도대체 누군데 어떤 연준 의장인데 이렇게 그 일을 잘하냐라고 해가지고 그 그린스펀을 의회 연준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2번 청문하게 되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청문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말을 좀 써왔는데 그린스펀이 이런 발언을 해요. 연준어라고 책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연준어? 네. 네. 93년부터 98년까지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고 미국 의회가 그린스펀을 되게 좋게 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치사를 하려고 청문회 말이 청문회고 오셔가지고 네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의 청문회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 한마디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린스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물 가격이 더 안정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과 생산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저유인이 감소했음을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면서 경제의 성과가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럼에도 강한 성장과 높은 자원 활용도가 낮은 인플레이션과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정도로 결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가격 변화의 가장 광범위한 지표들은
경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올 1분기에 인플레이션율이 더욱 하향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준 사람들만 알아들 수 나 있는 무슨 언어라는 말인지 거죠. 하나도 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 저자가 그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이거 예. 연준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 연준어가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범인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천재들이 모여 있는 연준 사람들만 알아들. 그래서 이 그린스펀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연준과 연준 위원의 이미지를 천재로 규정해 버려요. 그 의회 청문회가. 아.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거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저기는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이 우와 막 이랬나 그러니까, 보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93년부터 98년까지 아니 93년부터 98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예. 되게 치살하려고 불렀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이런 외계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 이 연준 의장 정도 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일반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 거의 신탁을 내려받은 오라클 수준의 사람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런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리스펙을 하자. 맡겨두자. 네네. 그린스펀은 일부러 이런 발언을 했죠. 근데 버냉키는 그 그린스펀조차도 까요. 이 버냉키 책은 온통 다른 사람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데 모두까기. 그린스펀이 되게 기인이었다. 예.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얘기를 해요. 16년에 걸쳐서 마에스트로 막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일부러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자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포워드 가이던스를 너무 명확하지 네네네네.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뽀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그냥 강세론자는 강세론으로 해석하고 약세론자는 약세론으로 해석할 거다. 네네. 근데 버냉키가 그린스펀 어떻게 까냐면은 그 그린스펀 박사학위 논문이 짜깁기 한 것 같다. 너무 책에 써 있어요. 표절을요. 갑자기 칼로 쑤시네. 그러니까 그 버냉키는 어. 제도권 경제학자의 정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옐런 빼고는 다 까요. 자기 책에서 사실상 거의 옐런은 리스펙해요? 옐런은 자기랑 동격이죠. 뭐 아. 하버드 출신이고 막 이렇게 하고 공부 경제학 열심히 한 박사고. 경- 네. 어. 옐런 남편이 또 노벨 경제학상 맞아, 수상자이기도 맞아. 하니까 예. 이제 옐런에 대해서는 제도권 경제학을 정식으로 배운 학자 그 정점에 대해서는 버냉키는 까지 않는데요. 예. 그 그린스펀조차도 경제학 박사 논문 보니까 좀 짜깁게 한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리고 경제학 박사가 아닌 경우에는 네. 대차게 까버려요 버냉키는. 그럼 그 파월은 죽음이네 그냥. 파월은. 아니요. 근데 파월은 까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네, 파월은 연주에 딱 등장하자마자 예. 버냉키가 파월을 까기 어려웠습니다. 여튼 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파월이 어마어마한 인물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경제학 박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조차도 파월 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인물이니까 그건 이제 2부에.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네. 그린스펀 시대에 신탁을 받은 오라클 8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93년부터 98년까지 미국 경제 초호황기를 주도했던 연준 의장 시대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산을 안 보기 시작해요. 그린스펀 시절부터. 왜 안 봤어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했을 때는 물가 인플레를 잡는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빵값 낮추겠다, 좋죠, 휘발유 좋죠, 가격 낮추겠다 이렇게 집값 얘기하는 거는 낮추는 건 안 좋아하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토마스 호니그가 그린스펀 시대에 그 연준에도 있었거든요. 예. 네, 본인도 그린스펀을 되게 존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산 시장의 그 낮은 금리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특히 2003년, 2004년쯤 됐을 때 예. 막 모기지 시장에 과열이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자기 지역이라든가 은행의 행태들로부터 굉장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려는 걸 보니까 호니그는 아주 긴 시계로 그러니까 60년대에 낮은 금리가 70년대 인플레를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의 한 10년 스케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낮은 금리가 몇 년 이어지면은 한 5년 10년 지나서 엄청난 그 자산 가격 급등이 있었고 이게 무너지면 은행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린스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는 그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그린스펀은 언제부턴가 물가만을 보기 시작했고 자산 인플레를 보지 않았는데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자산을 잡겠다고 했을 때 다 싫어하죠. 아니요. 다 그래요? 싫어하지 않아요. 부동산 봐봐. 떨어지면 집 없는 사람은 좋아하고 집 있는 사람은 네, 싫어하지. 특히- 딱 반으로 특히 나뉩니다. 자산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일부 계층이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 그런 건 다 좋아하는데요. 네, 자산을 잡겠다고 하면 자산이 있는 계층이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계층 미국은 알겠지만 우리처럼 양극화가 심한 국가인데 1%가 전체 자산의 30%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 이거를 잡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산 인플레에 대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린스펀 씨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걸 뭐라 하죠? 강세장. 호황. 호황. 자산 인플레를 호황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인플레가 아니고. 네네네. 아. 그래서 자산 시장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산 인플레라고 불러야 되는 네, 게 자산 맞는데. 인플레라고 그 폴 볼커 시대는 봤었는데 그린스펀 때부터 언론에서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호황이래요. 좋은 거네. 좋은 네, 거. 좋은 거죠. 좋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오르면 좋은 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이 많긴 많아요. 아, 부동산도 그게- 있고 주식도 그게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얘기를 더 진척시켜 보면은요. 음. 그 호니그가 이렇게 자산 인플레가 생기는 거를 방어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결국은 상당한 양극화, 경제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 이런 걸로 갈라진다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책에서 토마스 호니그만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인디애나에 있는 노동자가 한 명 등장해요. 블루칼러 노동자가.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제로금리 시대 때 기업들에 의해서 해고가 되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가 어떻게 대선이 되기 시작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깊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가 연준 멤버만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 제로금리가 실행되던 기간에 미국 노동자의 딱 그 블루칼라 노동자의 삶을 정확히 보여줘요. 네네.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됐는지도 책을 읽으면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스펀 시절부터 이제 자산 인플레에 대해서는 안 보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책에서는 어떤 특정한 회의 때 정확히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어느 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실제 가격들은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아예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약간 그린스펀 때부터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그린스펀조차도 그래도 한번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 혹시 금리를 낮춰가지고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뭐라고 그 말을 하냐면은 주가가 지속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높은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딱 한마디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달 사이에 미국 주식시장이 18% 하락을 해요. 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 말이 그 당시 주식 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약간 93년에서 98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초호황기에 그린스펀은 거의 외계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신탁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98년 말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너무 높은 게 지속될 수 없는 수준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연준이 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네. 소위 패닉셀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패닉셀링이 놀라서 그린스펀도 곧바로 기준금리를 5.5에서 4.75로 바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패닉셀링이 안착이 되죠. 예. 그거를 책에서 첫 번째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첫 번째 증거? 낮은 금리 수준이 자산 가격의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높은 금리 수준이 자산 가격의 하락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고 이 증거가 버냉키 때도 나오고 파월 때도 나와요. 이 3번 정도가. 요 비슷한 발언이. 아시겠지만 버냉키는 2013년에 우리가 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마자 테이퍼링 발작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네. 당시에 아니 그건 이제 아니고 우리 계속할 거야 이렇게 했었고요. 파월도 2018년부터 했는데 2017년 말부터 그 옐런이 하고 있었던 긴축을 인계받아가지고 2018년에 자기가 딱 취임을 했는데 2018년 연말에 모든 자산이 원래 주식과 채권은 반대여야 되는데 네. 모든 자산이 동시에 빠진 일이 발생하니까 파월도 그때 그 소위 QT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 이후로. 그래서 유명한 연준 의장 3명이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이제 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말은 안 해도 자산 시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보고 네. 금융 완화적인 상황이다. 네네. 금융 긴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미. 그런데 그린스펀 시대를 지나서 그 버냉키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예.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옐런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버냉키 시대에는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히 그 버냉키는
아예 물가 인플레이션을 빡세게 공부한 교수였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에 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이 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는가,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가, 그건 일본 소위 관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나라면 금리를 빵으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까지 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텐데 막 이런 거를 오랜 기간 연구했었기 때문에 버냉키가 2006년에 취임을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이제 급격히 낮추잖아요. 예. 낮춘 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버냉키가 뭘 하냐면 QE라는 양적 완화 그렇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준비돼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린스펀 시절은 뭔가 그린스펀이 대단한 인물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너무 슈퍼스타가 관리하는 약간 연준 같은 이미지고 자기는 그냥 좀 시스템적으로 연준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을 투명하고 연준이 하려는 일을 시장이 알도록 노출해야 되다 보니까 언론과 인터뷰, 그다음에 뭐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그 버냉키 시절에 등장을 하게 되고, 현재 우리는 소위 그래서 버냉키 이후의 연준을 알고 되는 거지 그린스펀 이전의 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예. 버냉키가 어쨌든 그 외부와 소통을 많이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개념을 연준에 도입을 하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2%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그 목표가 이중 책무라고 해서 그거와 이제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물가와 고용인데 버냉키는 그 물가를 완전히 상품 물가로 찍어버린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팅. 자산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 않게 되고요. 저는 버냉키의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건데 어떤 걸 느꼈냐면은, 버냉키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게 적정가를 추정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산 시장이 과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진단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터져야 버블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되게?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거의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 가격을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발언이죠. 뭐 터져야 버블이면은 뭐 아니 그거 알 수는 뭐. 없으니까. 아니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PER도 있고 뭣도 그쵸.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좀 과학적인, 비싼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측정법이 있는 거니까. 과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산 가격이 높고 낮다는 거는, 저는 버핏의 말을 좋아하는데, 뚱뚱한 사람을 굳이 체중계 올릴 필요가 있냐? 그냥 척박고 뚱뚱한데 이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예. 근데 버냉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고, 터져야 버블이고 적정가 평가는 그렇고, 그래서 자산을 완전히 잊고 물가만 타겟팅하게 되는데, 어쨌든 버냉키도 업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물가 인플레이션이랑 정부가 재무부라든가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열심히 주장했던 하버드랑 프린스턴 출신의 소위 엘리트 학자가 연준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걸 넘어가지고 2008년에 QE1을 합니다. 예. 근데 QE1은 단기 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모기지 막 이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수였는데요. 네. 그걸로 경제가 완전 살아나지 않아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 막 8, 9%가 유지되다 보니까 경기를 진작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2010년도에 QE2를 하게 됩니다. 예. 이 QE2부터 이제 요 반대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QE2부터. 너무 심하다. 아니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 컨셉은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거의 주제와도 같은데요. 예. 자산 시장에는 딱 시소처럼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딱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위험 자산,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거, 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QE2는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를 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왜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좀 싫어했냐면요. 자산 시장에 이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시소처럼 있는데 연준이 안전 자산을 다 사버리게 된다면 안전 자산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은 위험 자산으로 가게 된다. 예. 그거는 시장이 위험한 포지션을 쌓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침체가, 그러니까 더 큰 폭락이 온다. 그 전에 QE1은 그럼 그렇게 안 했어요? QE1은 그 08년 금융위기에서 미국 모기지 채권 같은 거 사는 거라던가,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단기 채권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를 인위적으로 제로로 낮추는 거는 QE2부터였어요. 예. 그러니까 QE2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08년까지는 버냉키 책도 보면은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고, 자기가 QE2를 하려던 시점부터 연준 이사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 QE2에 대놓고 반대했던 게 토마스 오니그고, 자기 책에서 토마스 오니그를 까죠.
예. 너무 짜증이 난다. 얘는 도대체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짜증이 난다 막 까고 어. 진짜 짜증이 난다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짜증이 난다고 진짜로? 썼고.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토마스 호니그는 얌전한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뭔 말만 하면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QE2부터는 어떤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QE1은 비상시국이었고 그렇죠. QE2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상적인 그 자연 상태를 건드리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심지어 QE3 같은 경우에는 QE 인피니시라 그래가지고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막 그런 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진짜 시장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낮출 수 있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QE1만 있을 때는 10년물 미국 채권이 4%가 넘었었는데 QE2, 3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막 2%대로 낮추기 시작하면서 시중에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돈은 무언가 위험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 소위 이게 제로화 금리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지프라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편의상 제로화 금리 기간이라 할 텐데 네.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만 7년에 걸쳐서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리만 제로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렇죠. 안전자산을 매입해서 연준이 사버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으로만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그 토마스 호니그처럼 이제 낮은 금리가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자산 버블은 반드시 붕괴하고 은행이 망하게 되니까 엄청난 경제 충격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찬성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토마스 호니그뿐만 아니라 QE2부터는 그때부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버냉키 책에서는 다행히 투표권이 없었다. 다행히 투표권이 없었다. 아 반대는 하죠. 세 명이 다 반대했는데 어. 다행히 호니그만 투표권이 있었다. 뭐 어. 이런 게 나와요.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7년 동안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그거를 이지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7년 동안 있었던 제로화 금리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그 시장의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시장이 위험 자산으로 더 가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금리가 0%니까 여기서 이 대목이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제일 감명 깊었던 대목이 뭐냐면은 2010년에 그 댈러스 연은의 그 총장인 리처드 피셔가 예. 버냉키에 반기를 듭니다. 버냉키에 반기를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얼마 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요즘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핫한 예.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음. 핫한 회사의 재무 임원을 만납니다. CFO를. 그 재무 임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저희는 이번에 15억 불을 조달하기로 했다. 네. 예, 15억 불로 뭐 하실 겁니까? 얘기했더니 자사주를 살려고요.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자사주를 왜 사시죠라고 하니까 그게 대출 금리는 0.4%인데 회사채가 네. 주주한테 배당은 2.5% 줘야 되니까 대출 받아서 자사주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리처드 피셔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CFO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15억 불이란 돈이 그래서 이제 제로 금리 그러니까 버냉키가 만들어냈던 그 제로화 금리 기간 10년부터 17년까지 그 초창기 때 막 우리는 그렇게 돈을 풀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R&D를 예. 하고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기업이 뭘 하냐면은 대출 자사주 받아서 사고. 자사주 사더라. 어. 그리고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맞더라. 주주 배당은 2-3% 해야 되고 대출은 0.1에서 0.4%니까 그냥 이론상 대출 다 받아가지고 다 자사주 사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냉키가 이때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대사를 날리죠. 뭐라고요? 뭐냐고 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중치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발언은 신경 쓰지 말라. 우와. 선민의식이 좀 이렇게 해서 우와. 리처드 피셔를 면전에서 모멸을 때리고 와. 그 말 이후에 연준에서는 버냉키와 옐런만이 이게 올라가게 돼요. 발언권이. 와. 경제학 박사로서. 와. 그러니까 와. 얘는 경제학 박사 선민의식이 거의 끝에 와 있는 이야. 캐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이런 위대한 그런 모델링에 얼굴에서 어디 어디 경제학도 안 배우고 경제학도 전공하지 않은 CFO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여의도 프레임이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좋다고 하죠. 한국은 못하고요. 네. 근데 1982년부터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도록 합법화됐는데요. 잘 안 했거든요. 네. 제로화 금리 기간에 다 해요. 그래서 그쵸. 맥도날드도요. 嗯 2010년부터 17년 그 사이에 500억 불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었는데 맥도날드 이익은 300억 불인데 200억 불은 조달을 했어요. 부채로. 부채는 0.1%. 주주한테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자기 잉여 자원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때는 차입을 해서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린 그걸 좋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그렇게 흘러간 건데 그러니까 이 양놈들도 그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 속마음이 나가지고 그놈들. 아, 예. 아무튼,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 네. 그 미국도 막 그렇게 주주 가치를 제공하고 싶어서 막 난리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이니까 그게. 금리가- 오히려 아낀 겁니다. 금리가 그렇죠. 너무 싸고 이렇게 네, 하는 게 금리는 돈을 0.1%니까 예, 아끼는 거니까. 0.1, 0.2%에 조달돼? 이러면서 주주놈들한테 뭐 3% 줘야 되는데 에이 싫다 하고 사가지고 계속 소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이거를 여의도 프레임으로 짝짝짝 와 역시 미국 기업 주주가치 최고 한국은 안 하면서 근데 똑같지 않은데 한국도 만약에 회사채 조달금리가 0.2%잖아요. 예.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거 훨씬 싸니까. 네, 이게 싸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간 인센티브이고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아가 아니고 정말 맞는 말이죠. 이거는 미국이 결과로 보여줬잖아요. 네, 네, 수많은 네. 기업들이 결과로 보여줬어요. 제로화 금리. 요즘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지 않습니까? 금리 하죠. 높아지니까. 금리가 그렇죠.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양인들이 뭐 갑자기 1년 만에 주주에 대한 리스펙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돈 이렇게 잘 벌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만들어냈던 경제 인센티브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고요. 근데 그 발언 이후로 연준에서는 경제학 박사가 아니면은 말을 섞기 어려워가지고 리셔드 피셔가 진짜 엄청난 모멸감을 받거든요. 야. 피시어 그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 안 했습니까? 그렇죠. 경제학 박사가 아니었던 거죠. 박사가 아니었다. 연준 은행장까지 할 정도의 인물인데 경제학 박사가 그거는 돼야 된다는 아니니까. 거죠. 근데 여기서 참 박사 아닌 사람은 자, 명함도 근데 못 내미는구나. 맞아요. 근데 2012년에 드디어 제이 파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제이 파월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할애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2부에 가서 하시죠. 벌써 1부가 끝났나요? 네. 예. 2부에서 하시죠. 4월부터는 2부에 가서. 네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미니 빈스 로스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